지금부터는 7강 2편 후기 인상주의 미술 고우편하고 고갱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고우고요. 이 사람이 고갱입니다. 고의 그림이고요. 고갱의 그림입니다. 딱 봐도 그들의 자화상도 스타일이 다르지만 그들의 대표적인 작품들도 이렇게 스타일이 다릅니다. 고우는 이렇게 뭔가 그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이 보이는 어떤 그 붓의 움직임이 특징이라면 고갱은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뚝뚝 칠하는 어떤 이런 생면 추상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그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고우입니다. 고우는 원래 파리 출신이 아닌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우가 살았던 지역은 해바라기가 잔뜩 핀 네덜란드의 한 시골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37살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요. 라파엘로도 37살에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재는 222페이지 보면은 반 고우 고통받은 화가의 초상 이렇게 나옵니다. 네덜란드 출신 화가 빈센트 반 고우의 예술 신조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였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짧은 활동 기간 동안 반 고우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듯한 풍경화와 생각이 잠긴 듯한 초상화를 남겼다. 그는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좀 되게 싫어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굴도 좀 못생긴 편이었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언쟁도 많아서 어디 좀 하는 일마다 좀 해고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도사도 했었고 교사로서도 잠깐 활동을 했었습니다. 서점 직원, 화랑 직원으로서 일하다가 특히나 그 고우의 집안은 그의 숙부들은 모두 화랑을 경영을 했었는데 숙부 중에 한 2명이 화랑 구필화랑이라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구필화랑을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우의 동생 테오 같은 경우도 그 구필화랑에서 일을 하면서 고우를 후원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화랑 집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림을 접하거나 그림을 판매하는 그런 일에 좀 이제 고우가 빨리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는 워낙 가난하고 불행한 청년 시절을 지내다가 어느 날 26살에 이 화랑에서 밀레 그림을 보면서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37에 죽었으니까 한 근 10년간 그는 한 1000점이 넘는 작품을 20년 동안 했고 실제로는 그가 죽기 한 3년 전에 가장 열정적인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고우는 쉽게 격해지거나 흥분하기 쉬운 성격에다가 어떤 일에 한 가지 몰두하면은 그거 외에는 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가 실제로는 그다지 미술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고요. 그는 이제 안트베르펜 자기 고향에서 잠깐 삼촌의 권유로 에콜데 보자르라는 곳에서 공립미술학교에서 잠깐 미술 수업, 디자인 스쿨 같은 데서 잠깐 미술 수업을 받은 게 실제적으로는 미술 수업 받은 전부이고요. 그는 이제 그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판화 이런 것들을 모사하면서 스스로 책을 통해서 그림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좀 피사로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요. 유일하게 고우를 좀 인정해주고 고우에게 칭찬을 해주고 고우를 후원했던 그 인상주의 작가가 피사로였습니다. 고우가 이런 성격의 고우가 고갱에게 굉장히 빠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갱하고 같이 잠깐 사는 동안 격정적으로 그림도 그렸지만 격정적인 시간을 갖다가 자신의 귓볼을 자를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는 화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고갱은 그 후로 고우하고 이제 이별을 하고 다시는 둘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갱하고 싸우고 나서 귓볼을 자르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로 얼마 안 있다가 곤충으로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기 생애에는 작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작품은 한 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고우는 독특한 색채, 원색적인 색채와 터치, 그 붓터치가 살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게 고우의 가장 독특한 화풍이었고요. 나선형, 원, 물결 모양의 형상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의 필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재가 지닌 본질과 특성,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래서 고흐가 주장하는 건 나는 눈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다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어쩐지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색채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흐만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표현한 화가도 없을 것입니다. 자, 고흐의 화풍을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미술의 기법에는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잔 같은 경우는 미안의 기법이라 해서 뭔가 덜 끝낸 듯한 미안의 철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흐 같은 경우는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감을 두껍게 덧칠하여 최대한 질감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물감값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겠죠. 고흐는 날마다 화상인 동생 태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감값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거는 이제 태호가 그만큼 고흐를 후원했기도 하지만요. 고흐가 그림 속에 워낙 고흐는 물감을 있는 그대로 듬뿍 짜서 바르는 입체적인 효과를 내려고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은 사진이나 어떤 영상 이런 것보다는 실제 봤을 때 느낌이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독창적인 붓터치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냈다. 지금 이제 우리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부터는 이런 화풍에 대한 작가 개성이 담긴 화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똑같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내 기분 이런 것들을 붓터치에 담아서 아주 강하게 담아냈습니다. 왜곡된 형태, 강렬한 색채, 형태의 단순화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거기에 플러스 또 감정을 그러니까 후기 인상주의부터는 내 감정이 어때? 이게 그림에 드러납니다. 물결치는 소용돌이 치는 듯한 독창적인 붓터치, 그의 열정적이고 생동감이 가득 찬 느낌의 그림, 본인의 감정과 생각, 심리 상태를 자유롭게 해주는 수단으로서의 그림, 그래서 미술치료에서 많이 또 활용되고 있지요. 강렬하고 거침없는 분놀림과 색채를 사용한다. 이게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미술 그 임용고사에서도 가끔 나오는 고흐만의 독특한 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최초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밀레의 그림을 통해서 고흐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림의 어떤 스승, 뭐 밀레를 직접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바르비종파, 그러니까 고흐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그림이 뭐였냐면요. 평범한 사람들 마음에 기쁨과 유한을 채워줄 수 있는 소박한 예술을 갈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레 그림이 굉장히 꽂혔었죠. 자, 고흐 하면 해바라기죠. 우리 그 꽃병에 고친 해바라기 15송이, 고흐는 15송이, 14송이, 2송이, 뭐 4송이 이렇게 해바라기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15송의 이 해바라기는 이제 고 해바라기 그림 중에 가장 비싼 그림으로 팔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다 해놨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바라기를 2송이, 뭐 3송이 막 이런 식으로 조금 그리다가 이것이 합쳐져서 4송이, 이게 점점 많아져서 15송이까지 그렸는데, 이렇게 많은 해바라기를 그렸던 시기가 바로 고갱을 맞이하는 시기였습니다. 자, 귀를 자른 좌상. 고흐가 이렇게 귀를 잘라야 할 정도로 그 굉장히 힘든 시기가 바로 고갱하고 다툼이 있었던 바로 그 직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본의 육교의 판화가 보이고요. 그 병원에 입원하고 귀를 자른 다음에 이 귀가 뭐 고갱이 잘랐다는 얘기도 있지만 고흐가 자신이 잘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귀를 자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그린 자화상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조금 더 자신이 환자이다라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른색을 썼습니다. 자, 이거는 뉴욕 제가 현대미술관에서 찍은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저희 교재 223페이지에도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하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고흐의 자화상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뒤로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흐의 작품에 머물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고흐는 단 한 번도 이런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이면 고흐의 그 나무가 있는 풍경화인데 이것도 일본 육교의 판화를 연상케 합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그 풍경입니다. 고흐는 이렇게 사이프러스 나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 수직적인 나무가 신을 향해서 다가간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고의 그림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 노래에도 있지요. 빈센트라는 노래에도 있는데 정신장애로 인한 고통을 그림 속 소용돌이로 묘사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시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기에 그렸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우가 죽기 직전 얼마 안 돼서 그린 그림인데 고우는 이런 밤하늘에 별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별을 보는 것이 언제나 자신을 꿈꾸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우는 이 소용돌이 치는 이 별이 빛나는 밤에는 고우는 실제 그 사물을 보고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이거는 실제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담아뒀던 밤하늘의 별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시적인 분위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서정성, 신비성이 함께 보여지는 그 고우가 얼마나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눈에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폴 고갱입니다. 고갱은 고우하고 마찰이 있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는 원래 직업이 증권거래소에 그 증권거래, 그러니까 주식 판매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겠어요. 그런데다가 파리 출신이고 고우가 봤을 때는 말도 너무 멋있게 하고 어떤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상파 작품을 수집하다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아이도 있고 결혼도 했던 사람이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파리에서 자신을 그다지 인정받지도 못하고 파리 생활에 좀 혐오를 느껴서 이제 저기 남태평양 타히티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원래 그 고갱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좀 이런 마도로스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갱은 이런 여행도 좋아했었고요.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갱이 이 타히티 섬에 방문을 했을 때 타히티 섬에서 주는 어떤 자신에게 주는 그런 원시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 타히티 섬에서 말년을 보냅니다. 그날 이제 그는 너무나 말주변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짓말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타히티에 가서 소녀들도 잘 꼬셨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 이 타히티 섬에 그 당시에 이제 타히티 섬은 이제 프랑스의 어떤 식민지였는데 자기가 이 타히티 섬의 초상화 작가로 왔다라고 이렇게 소녀들을 꼬셔서 좀 이제 소녀들하고 동거 생활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갱을 소재로 해서 우리 그 영국의 작가 서머셋 mom이 달과 육펜스를 좀 했는데요. 거기에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가 이 폴 고갱이라는 이제 얘기가 돌면서 고갱은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신격화됩니다. 이런 고갱이 또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고우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요. 고갱도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갱은 특히나 그러면서도 자신의 책을 2권이나 집필했, 타히티의 기행이라는 책을 2권이나 집필했을 정도로 굉장한 좀 글도 많이 읽었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종교적인 것, 고갱이 어렸을 때 고갱 어머니하고 함께 페루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루에서 고대 문명이나 도자기, 견습, 도선사로서 일을 하면서 또 항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이제 여러 종교라든가 여러 문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가 지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개념, 어떤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개념에 근거한 그림으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갱의 그림이 나중에 상징주의 그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갱의 그림이 상징주의 리더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모더니즘 상징주의 리더로서 평가받는 이유가 회화의 독자적인 언어, 형태와 선, 색채를 통해서 인간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물의 표피적인 외관만 그리는 게 아니라 색채 변화, 뭐 붉은색, 파란색 이런 색채만 갖고도 사람의 감정이 표현되고 형체 왜곡, 데포르마숑을 시키면서 그림이 훨씬 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감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는 색채야말로 말로 생명이다. 강렬한 감정은 즉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그에게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기독교와 원시적인 토속신앙을 결합한 특이한 예술세계를 구축했었습니다. 타히티의 연인들, 고갱하면은 이 타히티의 연인들이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이아 오라나 마리아라는 작품입니다. 저희 교재에도 이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재 221페이지에 보면은 이아 오라나 마리아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이아
오라나 마리아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원주민 말로 나는 마리아를 경배한다. 여기 보면은 이 이제 라파엘로의 성모상처럼 이 여인과 아이를 그려넣어서 어떤 그 라파엘로의 성모상처럼 그 마리아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자기가 경배하는 의미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원시적인 색채를 쓰고 있으면서도 평면화, 뭐 입체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색면을 이용해서 굉장히 긴 면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그 작품들인데요. 고갱 자기 자화상하고 방금 봤던 이아 오라나 마리아 작품입니다. 타락한 문명에 속박되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 이렇게 이제 고갱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타히티 섬에 가서 오히려 이 순수한 문명에 감명을 받습니다. 저 또한 이게 실제로 고갱 작품도 실제 봤을 때 훨씬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고갱 작품들은 우리 뉴욕 현대미술관에 이렇게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 굉장히 철학적이고 뭔가 종교적인 작품 제목이죠. 고갱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왠지 이제 동양 철학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말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읽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가운데 젊은이, 이 지금 뭔가 따고 있는 이 젊은이를 현재로 보시고, 여기에 어린애 같은 아이는 과거, 여기에 뭔가 이렇게 그 귓볼을 잡고 있는 뭐 여신, 이런 느낌의 사람들은 미래를 연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에 보이면 늙은 여인이라든가 뭔가 주저앉고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제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를 다 거쳐서 한 생을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갱이 굉장히 아픈 후에 그린 그림으로 굉장히 이 그림은 자기가 바로 영감을 받아서 그렸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묻고, 중앙에 있는 과일을 따먹고 있는 현재에 충실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고, 또 화면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귀를 막고 있는 뭔가 이렇게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미래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타히티 섬에서 전설 속에서 나오는 이 조상 보이시죠? 이거는 타히티 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 여신 희나의 상입니다. 여신 곁에는 고갱의 딸이 이제 얼마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딸 알린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신의 힘을 빌려서 딸 알린이 되살아났으면 하는 염원까지 담았다고 합니다. 고갱은 이 그림이 이제 자기가 죽든 아니면 살아서든 굉장히 명작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금태를 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 그 고호의 작품이나 고갱의 작품들은 이 표현주의, 다음 시간에 현대미술에서 배우실 표현주의 작가들의 어떤 작품의 그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고호 같은 화가의 내면적 감정, 내적 필연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 화가, 그게 표현주의입니다. 이 화가들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술이란 실제적 대상을 그리기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수성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표현주의 화가들이 봤을 때는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걸 먼저 했던 선구자가 바로 고이고 고갱이라고 봤습니다. 자, 고갱은 이런 야수주의의 마티스 같은 어떤 이런 색채 원시주의에 영향을 줬던 화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기 인상주의까지 이제 그림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현대미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